지금부터 2024년 국제 컨퍼런스 특허법원 컨퍼런스 4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소송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국의 실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께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Okay,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How's everything going today? 오늘 다들 Hopefully 잘 all of you are 계시는지요? enjoying this conference 모든 as much as 분들이 possible, especially the 모든 분들이 gorgeous 세션을 view 많이 from this 즐기고 venue, 계시길 right?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호텔 Yes, 정말 I am 뷰가 좋잖아요. Judge Young Kim from 저는 IP High Court of Korea, 특허법원 which is the 판사인 very first IP 김영기입니다. specialized court in 사실 Asia. 특허법원은 And 아시아에서 welcome 이런 to this very 특허에 interactive session 전문화된 with very well renowned judges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bout 굉장히 IP 훌륭한 litigation 판사님들을 system. 모셨습니다. IP의 소송과 관련되어서 An efficient litigation 나누도록 process 하겠습니다. is one of the key 효율적인 challenges for 소송 courts around the 프로세스라고 world 하는 these days. 것은 전 세계 And to 법원들이 achieve the goal, 굉장히 중요하게 each 생각하는 jurisdiction 주제입니다. has 그리고 adopted 이런 various systems 목표를 and legal instruments.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발명해내고 Can you help 있습니다. the slide? No. 슬라이드 도움 Not yet.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아니군요. The title of this session is Best Practices for Efficient Litigation Process, which will specifically 소송 focus 절차 on 효율적 patent 운영을 위한 infringement 각국의 litigation 실무에 and 대해서 revocation 이야기를 of 나누도록 their procedure. 하겠습니다. And we will take a journey from filing a complaint 전체적인 to a judgment and 절차를 appeal. 효율적으로 진행할 For 것인지에 대해서 fruitful 얘기를 할 것이고, discussion, 그리고 판결과 we already exchanged long questionnaire, and as a moderator, I picked up a 다루게 very 되겠습니다. interesting 그리고 여러 and 가지 crucial 질문을 미리 topics 받았고 for 답변을 discussion. 받았는데요.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이와 I'm 관련해서 sure 중요한 that this 부분들을 조금 session 선정을 will provide 해봤습니다. us the 그리고 best 이번 opportunity to 세션에서는 understand and learn from each other 서로에게서 and 배울 수 to 있는 좋은 기회가 find 될 거라고 which one is 생각합니다. the better.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Now,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et me introduce our renowned special 그러면 speakers for our 이제 session. 저희 For this session, 훌륭한 like the last year, a amazing four judges have joined 네, 아주 us. 훌륭한 I will 판사분들이 함께 introduce 하고 them 계십니다. under the doctrine of 이제 ladies first. 레이디 먼저, 레이디 퍼스트의 정신을 가지고 Okay, 조금 we have 설명드리도록 Honorable Judge 소개드리도록 Kiyo 하겠습니다. Matsumoto from 키오 the Eastern District of 마츠모토 New York, 미국 United 연방 States. 뉴욕 동부지방법원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Good morning, Judge. 안녕하세요, 판사님. Yeah, how do you feel this morning? 오늘 아침 기분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ay I have a quick question? 그럼 빠르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사진이 너무 좋은데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훨씬 젊은 시절인 거 아시겠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판사 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된 사진이고 저도 나이가 이제 그때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아, 어제 찍은 줄 알았는데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요은 페더슨 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일반 법원 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컨퍼런스 어떠세요?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음악 공연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네, 기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도쿄 지방재판소 판사님이신 마사키 스기우라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로 오시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세 번 중에 어떤 방문이 가장 좋았나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입니다. 물론이죠. 네, 완벽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안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션은
comfortable discussion.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판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다른 세션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넓은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Please introduce 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atters 특허 침해 소송 또는 취소 심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귀국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who will go first? 네, 어떤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Judge Machimo. 마치모토 판사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법원들은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인이 판사님이 속한 어떤 법원과는 다르게 엔지니어링이나 뭐 과학의 IT의 전문가들은 저희는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신방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사와 형사 다 다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 지방 특허법이라든지 소송 관련된 규정 또한 청구 해석과 관련된 마크만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립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법원과 함께 이제 청구항의 해석을 정리해 나갔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 특허법은 이제 이원화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소 이제 절차와 그리고 이 유효 무효 판단 절차가 이제 따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 특허법 상으로 특정한 지방 법원에 대해서 이제 특허법 심판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침해 소송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만하임, 뭐 뮌헨, 함부르크 등등 잘 아시는 곳들일 것이에요. 이 이름들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어제 UP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잘 아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독일 이 법원들이 지금 이러한 도시들에 있는 것이 놀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이제 판사가 주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 법원에서는 3명의 판사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검토 같은 경우에는 하스홀을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판사가 이제 5명이 주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 법원에서 리뷰에 대한 호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뮌헨에 있는 곳에서 무효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 특허의 무효성, 유효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침해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이러한 이제 유효성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침해 소송이 이제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소와 관련되어 있는 심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3명의 이제 판사 그리고 1명의 법적인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이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소와 관련된 결정 또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10 민사 재판부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
특허 법원에서 이러한 이제 항소에 대한 허가를 해주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하급심을 뒤지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효성에 대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법원에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부르크 법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함버그가 아니라 함부르크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원격으로 이제 하는 게 조금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다른 곳에 있고 그러면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그게 어떤가요? 네, 저희 이 민사 절차법을 보시면 화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민사 절차법에 들어간 것은 20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이걸 근데 당시에는 약간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항은 있었지만 그렇게 사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약간 좀 이상한 비유법을 쓴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뭐 수천 건 정도의 이제 화상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제 동료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It was the understanding. It was basically no question. The court had to be present at the. 물론 이 법원에 사람이 가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만나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하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화상으로 구현이 가용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두 그랬을 테지만 상당히 이제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몰수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화상 재판을 좀 더 많이 이제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서는 이 사실 재판부 자체도 다른 이제 장소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좀 빠르게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판사가 원격 재판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좀 전통적인 재판을 선호하나요? 그냥 빠르게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켈든 판사님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들 다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대면으로 재판하는 것을 선호하긴 할 겁니다. 화상보다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고 뭐 표정도 이제 판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재판 전략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그냥 멀리서 들리는 소리 아니면 보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이제 동료 판사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 생각에는 저는 언제나 대면 재판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기다리고 계셨겠지만요. 네, 오늘 이렇게 이런 중요한 주제를 여기 아주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준비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무엇보다도 소송 절차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직중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특허 법원이 탄생하기도 하였고요. 특허 법원은 82년에 이런 그 기재 심사원에서 그 재판원에서 심사와 관련된 항소를 다루기 위해서 전담 법원으로
탄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상표나 뭐 설계권 등들이 이전에는 그냥 민사소송으로만 처리되었지만은 보다도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고 또 2016년에 법원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집중화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 할당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허와 관련된 항소는 다 특허법원으로 집중화되게 되었고 이런 집중화는 학계 그리고 법리 실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효율성을 증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취재권과 관련된 자문위에서 이런 집중화된 관할권은 다른 종류의 전문화된 이해와 또 IP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다른 부분에도 적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처분이라든지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 특허 관련된 것이지만 형사 소송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특허법원에서 참여하는 판사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판사분들에게 노력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관할권의 중간 집중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일본의 스기오르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조치는 이 독점 관할권을 이제 특허 침해 그리고 취소 소송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절차법상 도쿄 그리고 오사카의 지방 법원에 독점적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쿄의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IP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사카는 2개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제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나온 그런 지방법원에서의 항소에 대해서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상 IP 지제고제를 이제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를 했고요. 이게 지금 도쿄 지방법원에 일부러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 특허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힘결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런 IP와 관련되어 있는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량 강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판사들이 이 IP 관할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관련자들과 조금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권과 관련해서 어드바이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기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법원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토픽들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법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특허청에 있는 이런 심사관들 그리고 특허 관련되어 있는 변리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허법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풀타임 기술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질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중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소장 접수와 관련된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츠모토님 질문입니다. 혹시 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나요? 그러면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준수를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There are no specific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에는 뭐가 포함되는지와 관련돼서는요. 그렇지만은 대법원 차원에서는 두 가지 관련된 케이스, 벨라나텍과 텀블리 케이스, 애쉬크라프트 애퍼 케이스 다 2007년과 2009년도 사건이 됐는데요. 이 재판들에서 그 소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실과 주장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간접과 직접 침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또한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장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클레임이 안 들어갔다든지 뭐 피고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은 연방 민사소송과 관련된 B6 항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고의 입장을 더 손을 들어줍니다. 모든 주장된 것이 사실이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진실로 막는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유효한 클레임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기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 또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피고 쪽에서 클레임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싶다. 그럼 원고의 측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주장할 수 있는 팩트가 있는지 그를 통해서 뭐 어떤 주장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 등등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현지의 그 특허법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of civil procedure which 네, 민사법 규정에도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특허 관련된 판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뭐 조항들이 민사소송법에 나왔지만은 구체적으로 특허 침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실제적으로 항소와 관련된 서면 제출하고 나서 적용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으로 그 IP 특권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고요.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항소 서면을 받게 되면은 법원 측에서 일단 그 준비를 해달라고 서면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요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만일 이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은 판사의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거를 제출을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149조에 의해서 법정에서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또 전문화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리와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문화된 특허 법원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들은 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다 준수를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벌금형이 처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민사 항소라든지 뭐 무효 소송에서도 해당이 되는 어떤
일반 규정이 IP 특허 법원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Early stage case manager.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기 단계의 사건 관리인데요. 이제 스기우라 판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초기 단계의 사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당사자가 수립된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는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사건 관리 계획을 초기에 수립을 합니다. 이 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 간의 그리고 법원과의 논의의 기반으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거물을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에 대해서도 이거 촬영하는 세션도 가지게 됩니다. 필요하다면요. 그리고 이렇게 법원에서 절차를 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서 어떤 특정한 주장이라든지 혹은 서면 등을 제출하는 날짜를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큰 고의가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연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이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내용은 각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코멘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가이드라인 관련해서요. 네, 윤 판사님께서 큰 이제 제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하지만 사실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런 미준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슨 판사님. 우선 어떤 이 침해 관련되어서 어떤 소를 제기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요건들은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어제 얘기를 들었다시피 저는 굉장히 어제 얘기가 나왔던 체니 판사님 얘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데드라인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소송 가속화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일 민사소송법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가 우선은 당연히 물론 원고 쪽에서 먼저 이제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고가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의 심리로 이러한 소송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 법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 각각의 당사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게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를 할 그런 의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드라인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뭔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제출하는 증거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누구도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꼭 지켜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츠모토 판사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 관리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실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소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도에서 받고 또 준비가 되면은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정을
일정이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청구권과 관련돼서 파일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의는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디스커버리 어떻게 전에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침해라든지 무효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특허 무효와 관련돼서는 그 주장을 어떤 진행을 하는 것인지도 일정을 다 정하고요. 또 뭐 선행 기술이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무효화된다면 그런 것을 어떤 근거로 할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한 집행령은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인지, 그러면 각자기 물론 입장을 준비하고 서면도 준비를 하고, 물론 그것이 업데이트되고 조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불공정한 어떤 예측 못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고용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그 침해를 주장한 쪽에서 무슨 근거로 그것을 주장을 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당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텀 차트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판사가 고려해야 되는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xt phase.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전 증거 소집입니다. 네, 그럼 스규라 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이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증거 수집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법계에서 사용이 되는 디스커버리 시스템이고요. 미국 같은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법부에서 주도하는 증거 수집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주로 채택하는 증거 수집 제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 명령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귀국의 법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당사자가 주장 그리고 증거를 이제 그 자기의 입증 책임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당사자가 이제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 같은 경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심지어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이러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민사 쪽 그리고 특허법원 쪽으로 모두 이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신청하는 그런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 혹은 조사관이 이 특허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당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사 이제 명령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증거 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도 상당히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증거 보존에 대한 요청은 잘 이제 허용이 되는 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몇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증거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쿄 지방법원에서는 한 1년에 한 5건 정도가 이제 인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 증거 수집의 재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요건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페더슨 판사님?
네, 독일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통법 스타일의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 절차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제품이 시장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어떤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아마도 침해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실시예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질법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수집은 이제 법원에서 주도를 합니다. 이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주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있지는 않고요. 법원에서 모두 주도적으로 증거 수집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요. 몇 가지 청구가 있어요. 이 특허권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 개쟁 중인 혹은 논쟁이 되는 이 실시예를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인 청구의 요건이 이런 가능성 있는 특허 침해를 다루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시예가 이제 침해를 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절차적인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독립적인 증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허들이 낮은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 증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거가 뭐 없어질 수 있다라든지 혹은 사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청구에 대해서 물론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좀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증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물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실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의 성립, 그러니까 이 물건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의 성립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넓은 그런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실시예가 침해를 하는지 아닌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기준이 낮은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논쟁이 되는 실시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대 당사자가 이제 준수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이 경찰력까지도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청자가 이제 실시예를 얻도록 경찰력까지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처분을 디스커버리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미국의 이런 디스커버리와 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처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비적인 이 조사 단계가 이제 법원에서 진행이 많이 되나요? 네, 사실 이게 이 법 체계가 다른 점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혹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결국은 비슷한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디스커버리 절차에서도 어쩌면 법원이 좀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문서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개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윤 판사님? When I listen to Sugi, 예, 제가 수기라 판사님 말을 들었을 땐 저희가 비슷한 어떤 변화를 과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n South Korea, 예, 한국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법에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미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사법부가 증거를 컬렉션 하는데요. 그래서 특허 침해권에서는 증거 제출 명령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서류 제출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청되는 여러 가지 문서에 영업 비밀이 들어가 있더라도 소송 당사자는 그 정보가 침해를 아니면은 손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거부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정 입장에서 또 이 제출된 자료가 또 증거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정 자료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 자료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법정 입장에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당사자가 진실을 또 팩트를 제대로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거 보전을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관련돼서는 예비 심리가 보다는 증거를 수집한 날짜만 통보하면 됩니다. 근데 상황이 좀 긴박하다. 그럼 이런 통지 자체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조건만 있다면 증거를 사전에 보존하지 않는다면은 이 증거를 나중에 재판에서 사용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침해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증거 보존은 좀 엄격하게 또 기준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거 보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제도를 채택하는 데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식을 보면은요, 디스커버리 제도가 유명하잖아요. 물론 장단점이 그 나름대로 있지만은요.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 관련된 제재 조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제재 자체가 여러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연방 소송 관련법에서 민사법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룰이 있는데요,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편향이 안 돼야 되고 또 증거로 필요하다면 다 디스커버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로에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답변은 전문가의 또 증명을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나 개체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디스커버리에 들어갑니다. 만일 준수하지 않는다면은요, 판사가 디스커버리를 요구하는 명령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요청을 준수해야 되는지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안 된다면은 연방 소송 절차법 37조에 따라서 광범위한 제재가 발동이 되려가 있지만은 이것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소송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법권을 발동해서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면은 법원 차원에서 이런 제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한국과 비슷하게 이게 근거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정이 된 주장이나 방어권을 아니면 증거와 관련돼서 이것을 나중 활용하는 데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효 재판으로 또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모독죄도 우리가 골석 판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제가 명령에 준수할 때까지 판사 입장에서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제재라고 하면 형사적인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제재들이 단계별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쪽에다가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Judge. And all the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제재 내용들이 아마 FRCP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부적인 권한인 것이죠. do thanks to our 예, 맞습니다. 예, 헌법의 제3조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건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고요. 이것은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소송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내재된 어떤 동적 권한 우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전 그리고 재판 중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판 전 또는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법원이나 판사가 채택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Well, in addition to what I already described with the pretrial conference, 예, 제가 사전 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또 여러 가지 민사 소송과 관련돼서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식 판결로 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팩트들을 디스커버리하고 난 다음에 이 소송 당사자들이 이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하기는 어떤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분쟁이 없다. 그러면 약식 판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분쟁이 안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객관적인 팩트들도 제출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서면도 리걸 메모런도 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셀레코트레스와 캐트렛 사건이 86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약식 판결을 좀 하라고 촉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식 판결 제이모 프랙티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것이 제이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trial phase. 네, 제이몰은 법리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입장이 다 증거도 제출되고 항변이 됐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레임이나 카운터 클레임을 기준으로 했어요. 즉 원고 쪽에서 어떤 모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방 민상소송 절차법 50조에 있어서는요, 당사자의 입장들이 충분히 재판에서 들어졌고 또 재판의 기록을 봤을 때 사실이 불충분하여서 어떤 그 원고라든지 원고의 그것을 인용을 못한다. 아니면은 피고 쪽에서 제시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배심원을 통하지 않고 자체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사자 입장을 충분히 듣고 난다며요. 그러니까 제이몰이 사전이나 사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신들의 변론은 그 증거 제출을 다 끝낸 다음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기각이 된다면은 상대방이
30번인가요? 판결 30번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윤 판사님,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접근한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허 보범이 심리를 결정하면 당사자들에게 일단 전략적으로 분쟁이 돼 쟁점 정리 서면을 7일 전에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절차도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책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next phase is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후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각 국가마다 이런 효과적인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다들 활용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재판 후 단계에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법원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화해 또는 다른 ADR 예를 들어서 합의 같은 게 제일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일반적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판결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스기우라 판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문 작성 업무량을 줄이는 데 도움되는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시스템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작성 업무량을 줄이는 시스템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로 이러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판결문의 이 포맷을 조금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엑셀을 가지고서 이 표를 그려가지고 많이 이 표를 판결문 작성에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표를 만들 때 엑셀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이제 당사자가 만든 이런 증거에 대한 내용들은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판결문에 붙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주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첨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사들이 좋아하고 있나요? 네. 근데 변호사들도 의견이 좋나요?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이 표를 작성을 완료하는 게요. 그래서 이 표를 완성을 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도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법원의 이해도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 이제 피고가 이 무효와 관련된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5, 6, 대여섯 까지의 그런 이제 방어의 그 다른 모양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일한 이해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판사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 이제 판사들이 모두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이 주장의 내용의 일부를 어떻게 첨부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이걸 좋아하나요? 어떠세요? 네, 이 항소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표 사용하는 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1심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표에 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츠모토 판사님, 미국의 심은 어떻습니까?
In the United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또 서기들이 있어서 젊은 변호사들이죠.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해서 1, 2년 정도 실제로 실무 경험이 있지만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아주 큰 케이스나 모션이 있다. 그러면 컨퍼런스를 해서 관련된 법적인 문제 협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문을 초안을 잡아냅니다. 예, 그런 판결문 보여주실 건가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 보여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방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58조에 있어서 판결문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법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재판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BMW와 관련된 너무 문이 다쳐가지고 손가락 일부를 잃어서 여기서 손배를 받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쪽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손보를 판결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은 재판 후에 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메모란덤 앤드 디시전이라고 판사가 쓰는 것을 부르는데 이것을 M&L이라고 약자로 말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 80, 90페이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MW가 이것을 취소하는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재판에서 증거를 봤을 때 원고가 승소할 근거가 충분하고 배심원이 100만 달러를 첨부로 계산한 것도 타당한 증거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판결문 이후에 좀 뭔가 합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네, 다른 케이스에서도 BMW가 있었는데 2주 동안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경우에는 타이어 압이 잘못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불이 붙었던 케이스였는데요. 운전하던 여성분이 자동차에 40만 달러 이상의 줄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시에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되게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소까지 갔지만은 그러니까 실제 1심 끝나고 난 다음에 합의에 이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가 취소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사법 체계에서도 또한 좋은 이런 판결문을 간소화하는 실무를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물론 판결이 끝이 아니죠. 이제 변호사들이 항소를 하기 좋아하니까요. 네, 이 질문은 이제 독일부터 먼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에서 작성된 사건 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나요? 아니면 하급법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심리하고 검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네, 이 항소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고등법원인데요. 일단 물론 1심 법원에서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상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1심 법원에서 나와 있었던 이런 사실관계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분명히 1심 법원에서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급 법원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다시금 성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런 사실은 새로운
챌린지 그리고 방어를 위한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가능한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제 1심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것이 새로운 방어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주장이 되지 않고 1심 법원에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항소 과정에서의 어떤 사실관계 성립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새로운 것을 좀 추가로 하고 싶다. 1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할 때는 만약에 이게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면은 그러니까 더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면은 이런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실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법상에서의 사실도 물론 보지만은 당연히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윤 판사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희 제도에서는 항소 법원 자체가 하위 법원의 그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원칙은 항소 법원의 소송 절차는 1심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판사에 따라서는 증거 제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받았던 증거들과 관련해서요. 특히 전문가의 어떤 분석 평가나 뭐 증인 진술이 1심에서 제출이 되었지만은 뭐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것을 다시 또 제출하는 데는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윤 판사님 감사합니다. 마츠모토 판사님, 네, 워싱턴에 이제 그 연방 순회법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실무가 진행되는지요? We know the Federal Circuit 네, 연방 순회 항소 법원 같은 경우는 배타적으로 뭐 지방 법원과 미국의 국제 통상 법원의 또 특허 등록이라든지 다른 전문 분야의 어떤 법원의 케이스들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상표와 특허와 관련된 심판원, 그러니까 피탭의 것을 다룰 수도 있고요. 또 ICT의 항소권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소권과 관련되어서는 1심에서 하위 법원이 다뤘던 증거만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에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자명성과 관련돼서 리뷰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연방 순방 법원에서는 이것을 법이냐 사실이냐를 비교하면서 리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와 지네프의 2016년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특허는 발명 자체가 특허나 아니면 공지된 응용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각각의 구성 요소를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 어떤 단일에 된 선행 기술 기준으로 리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연방 정부는 어떤 증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준으로 소스를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 법원이 알아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피탭에서 나온 결정을 또 검토를 할 때는 실질적인 증거를 기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뭐 사실을 봤을 때 심판원에서 관련된 증거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근데 1심에서 됐다면은 뭐 여러 가지 혹시라도 분명하게 잘못된 경우에만 번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록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그럼 다른 법이나 뭐 리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나온 것은 팩트를 기준으로 다시 보는 거고 지방 법원에서 나오는 것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러한 리뷰를 하는 법원에서는 기존의 기술을 규제로 봤을 때 청구되는 발명 전체가 발명 시점에 통상 기술자가 이걸 만들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기술의 기술이 어떤 종인지 또 무슨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도 보고요. 또 지방 법원의 궁극적인 법리적인 결론이 디노버와 관련된 자명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독립적으로 항소법원에 있어서는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리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심원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재판부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 실질적인 증거에 대한 리뷰 기준을 사용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배심원 재판이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재판부 기준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볼 것이고 배심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배심원이던 판사가 연방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차별화된 포인트고요. 그리고 항소법원 차원에서는 실제 배심원이나 아니면은 판사가 판단한 것에 대한 뭐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묻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독일,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제 대력법계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계다 보니까 조금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사후적으로 또 연방수뇌법원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사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연방수뇌법원의 판사랑 그리고 지방법원의 판사랑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맞을까요? 예, 지금 지방법원의 판사라면 제대로 잘 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리고 또 번복이 되면은 어렵긴 하지만 저희는 최선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송 담당자들은 항소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판결한 데서 리뷰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때로는 연방수뇌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서 번복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 IP 그러니까 특허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번복되는 그것이 좀 더 높은 퍼센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재필 판사님께서 심지어 이 항소 그 법원 레벨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도 비슷하죠? 맞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침해 소송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게 반 정도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 취소 소송의 전체적인 어떤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윤판사님께서 질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이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어떤 규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IP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어떤 민사 항소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취소를 위한 항소도 어떻게 다른지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웨브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당사자들은 이 항소구들은 단일의 심리를 거친 다음에 판사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IP 특허법원에서는 PPT를 사용해서 구두 심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규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저희 책자 26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항번이나 변론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효율성과 공정성을 잘 확보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발표 시간도 체크를 하고요.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양쪽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이 되는데 또 법정에 있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엄격하게 시간 관리도 되고 있습니다. 소송 담당자들은 좀 그러한 타이머를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타이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hare this picture.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이 사진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은 시계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게 타이머죠. Was it the chief judge's idea? 그게 그 치프 저지 재판장님의 아이디어였던 건가요? To support the timer by budget. 예, 저희가 법원장님의 예산 할당 받아서 다 타이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Want to get more time for the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변론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시간이 더 주나요? Very difficult.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You are not a presiding 예, judge. 저희가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이 너무나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저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장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Some additional time will be given. 네, 좀 더 당사자들에게 시간을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동일한 시간을 더 주겠죠. Okay. Let's visit Germany. 네, 그러면 이제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좀 타이머로 정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걸 저희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 연방 특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에서 나오는 행정 결정에 대해서 나오는 항소를 다룹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취소에 대한 그리고 무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그 침해 소송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이제 재판부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항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행정 결정이 나온 지 이제 1개월 내에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서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고요. 보통은 9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고 쪽에서 이제 한 2개월 정도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구두 변론 내용 같은 구두 심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 조항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규칙이 결국은 서비스 이후에 6개월 내에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원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사실은 침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취소 소송보다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침해 소송이 좀 더 빠르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 차가 있어요. 보통은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방 특허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2년 정도 들어가게 돼서 취소 소송이 그 정도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션 갭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침해 소송에서 이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 이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원에서 굉장히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연방특허법원에서도 이러한 특허와 관련해 가지고는 볼 때 굉장히 유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면밀하게 보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특허가 유효가 될 것인지 자체도 이 침해 소송에서도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방특허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비적인 평가 내용을 소제기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내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소 소송을 좀 더 가속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침해 소송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법원에서 이제 민원 쪽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속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인정션 갭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특허법원은 이제 각 당사자들에게 타임 리밋을 물론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24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원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는 그 컨퍼런스에서 사실은 윈헨 법원에서 오신 독일의 판사님께서 이런 이 무효성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스템이어서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나요? 이 예비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요. 이게 사실 판사들에게 어떤 구속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원 정도로 되는 건가요? 판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비적인 그 평가 내용이 나오면은 좀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나요? 혹시 좀 이것 때문에 빠르게 예비적인 평가가 나오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없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통계적인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케이스에서 6개월이 맞춰지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상의 내용을 문안을 보시면은 룰이라고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비적인 조사 평가 결과가 이제 6개월 내에 나와야 되는 것이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규칙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뭐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뭔가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의견을 바꿀 것인가, 이것은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설교 톤으로 말할 거라 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잘 수음이 안 돼가지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좀 빠르게 이런 예비적인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없나요? 네, 뭐 판사는 법을 따라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뭐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이제 예비적인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비적인 평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판사가 이런 예비적인 평가를 이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결과가 이어지죠?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나온 조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드라인 내에 제대로 안 됐던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특별한 어떤 여기에 대한 구제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절차적인 조치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에서의 절차적인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판사의 평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부여책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설교를 조금 몇 마디 드려도 되나요? 이게 사실은 앞에 마츠모토 판사님 말씀하신 것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보면은 이제 판사들이 조금 주저하는 자신의 이제 예비적인 평가 결과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그 판사로서 직업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기 전에 이러한 모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평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사님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이 좀 더 시간이 쌓이면은 다음 회에 와서 좀 더 공유해 주십시오.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청구 수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기우라 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특효 무효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특허 청구에 대한 보정서 제출 또는 보정 절차 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까? 네, 특허법상에 이런 청구항에 대한 수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정 소송에 대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무효 소송이 JPO에서 지금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이 결과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력이 발생해야만 이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구에 대한 수정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2011년에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 수정 재판의 정정 심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JPO 측에 이 무효 소송 청구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구속력이 생겨야만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P에서 나오는 심판에 대한 소송이 이제 그 이후에는 지적 고제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판결이 또 구속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있기 전에는 이런 정정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제 여전히 그 결정이 다른 앞선 이제 재판에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JPO 같은 경우에는 캐치볼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러한 개정이 되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이 해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효 소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특허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PTO를 다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그 스코프를 청구 범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개정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꾼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개정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뭐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 특허권자의 전략이 그러니까 원고의 전략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 더블 트랙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무효 소송을 이제 특허청에 제기를 하고 또 특허 법원에다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침해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략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우게 되죠. 어떤 시점에 정정 심판을 요구할 것이냐. 정정 심판은 요구를 하지 않지만 침해 소송에서는 어떤 반론으로서 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이,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특허권자가 이제 특허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청구를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청구에 대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 특허 무효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는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청구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언제 있냐면 특허청에서 어떤 예비적 결정이 무효와 관련돼서 예비적 결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효와 관련된 예비적 결정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청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섬세한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모토 파사님,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리이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청구에 대한 수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중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노력이나 비용이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절차를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요. 근데 그런 중지 결정은 또 항소법원에 즉각적으로 항소가 또 가능하고요. 일단 행정적으로 특허 청구항에 대한 리뷰가 들어가면은 보정이 비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있어서 관할이 됩니다. 한 번에 보정과 관련된 모션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사실이 그에 따라서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특허성과 관련돼서 보정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리뷰 절차를 거치지만은 특허 내용으로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성에 관련해서
그 보존과 관련 모션을 낼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주장 설득의 갈증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심판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존에 대한 청구항에 대한 보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요. 또 특허성 유효성과 관련되어서 심판원이 또 결정을 할 때는 특허법에 따라서 일단 그 청구항의 범위를 더 넓히면 안 되고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준수해야 됩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발행하는 것들을 광범위한 범위로 좀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반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더슨 판사님께 드리려고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귀하의 국가에서 금반원 원칙을 적용해서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소송 절차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특허 심판원 절차 또는 기타 민사 소송에서 주장했던 이전의 주장이나 청구원과 모순되는 청구원 구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which had been made during the patent filing, patent appeals, or other civil litigations. Would you answer?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소송법에는 금반원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하지만 민사소송법 138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사실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법적인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로 이런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언급 내용에 대해서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혹은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그 모순되는 주장이 바로 자동적으로 무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286조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확신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 이런 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런 당사자의 모순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연방특허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시하기를 이 침해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다. 그 반대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실시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허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선의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칙을 적용할지 말지는요. 맞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스기우라 판사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잘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의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사소송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당사자의 행동이 이런 금반원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효한 액션이다라는 식으로 법원에서 무효로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금반원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JPO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허의 출원 경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당연히 청구에 대한 구성 부분이 고려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독일이랑 상당히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Well,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반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소송을 동일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의미의 금반원 같은 지방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동일한 소송에서 이전하고 입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소송과 다른 것을 입장을 다르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소송에서 이전에 해결이 되거나 행정 절차에서 해결이 된 것을 다른 클레임하고 관련다고 하더라도 또 제시 못하는 것이 바로 쟁점 배제효가 되겠습니다. 쟁점 배제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전에 그래서 재판권을 다시 연계를 못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슈 프로그램을 제외시킨 것과 클레임을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대해서 다시 안 한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 소송과 관련돼서 피고가 충분하게 변론을 할 수 있었고 변론이 다 되었고 또 적절한 법리가 적용이 되어서 분쟁이 뭐 1심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당사자의 심판과 관련된 금반원을 미국에서 제정한 규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의 어떤 변론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든 아니면은 ITC의 절차상으로서 뭐 어떤 클레임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스토플 금반원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스토플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기본으로 한 법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소송을 했는데 어떤 판결이 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최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항소할 권리는 있지만은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붙잡고 와서 뭐 법정에 포럼 쇼핑 것들을 하지 않긴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금반원과 관련돼서는 보통 그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그것이 허용이 되나요? 네, 주장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차원에서는 또 특허 심판원도 이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1심에 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뭐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final question. 네, 이제 마지막 가상의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소송 제도들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관할권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Yes, you may. 그럼요. 제가 가능하면은 이 세 국가의 제도들을 다 섞어가지고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마츠모토 판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셔서도 있지만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훌륭한 또 법정 드라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사실 이 그 법정의 어떤 complaint of court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밖에서 모두 다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기우라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그 법원에서 이 기술 어드바이저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제 조던박 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에서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칼리아 판사님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어제 또 훌륭한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봤더니 또 이런 기술적인 어드바이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고 또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도 이제 독일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어시스턴스를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 시간 타임 리밋을 두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사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지 리밋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구를 하려면 아마 15페이지인가 그 안에다가 다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간결하게 이 내용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으면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이것이 제한이 된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독일 재판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가져가시게 너무 많겠는데요. 어떻게 해야죠? 그럼 다음번으로 답변 누가 해주실까요? 윤재필 판사님? Honestly, I couldn't.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하나로만 선택할 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각각 갖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페널티 제도, 그래서 벌금 제도라든지 뭐 구류까지 가능한 거, 여러 가지 조사 명령을 거부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 매력적이고, 일본에서는 어떤 취소와 관련된 소가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저희 한국 제도에서 충분히 채택할 만하지 않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의 그 특허 보험의 글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누가 말씀을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손해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런 정보 공개 그리고 뭐 재무적 정보 공개를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집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세션에서 들었던 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런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여러 국가에서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츠모토 판사님. 네, 페더슨 판사님 말씀 주셨지만 또 저도 말씀드린 저희들은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일어가고요. 제가 또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재미도 있게 되지만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전담 법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희 판사님께 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법정에서 공학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스테디움에 접을 수 있는 지붕에 대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공학과 물리학 개념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저희들을 잘 또 가르쳐주고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병력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원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동시에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특허가 무효화된다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완전 무효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되게 비효율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특허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 질문 받으면 좋겠는데요. 가운데에 계신 분. Thank you. Thank you all for 감사합니다. sharing your insights. 모두 훌륭한 My name is Jung Yoon. I am the 정보 treasurer 공유 of 감사드립니다. IP Project Korea. 정은윤 판사라고 And 하고요. I have 특허법원에서 questions for 일하고 Judge 있습니다. Matsumoto 마츠모토 from United States and 판사님께 Judge 질문이 Federson from 있고요. 그리고 페더슨 판사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손해배상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스기우라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진행 중인 이슈가 바로 이 증거 수집 절차 개선입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어떤 제도에서 좀 균형 잡힌 그런 접근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민사에서 디스커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허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특허법의 140시항 같은 경우, 140시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민사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 사건에는 얼마나 자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디스커버리에 사용될 수 있는 툴들을 다 같이 활용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매틱한 디스클로저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소송에 있을 때는 다 게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인터로가토리가 질문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받는 거 그리고 또 있고 또 원고나 피고 쪽에다가 특정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청을
요청을 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가 주장하는 거지 너희들이 한 번 논의지라고 확인받는 것도 있고요. 또 문서들 제출할 관련돼서는 정말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들을 정리하와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고요. 또 페드럴 판사님께서 또 설명을 주셨지만은 어떤 침해되는 어떤 물건이나 오브젝트 항목을 또 조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기밀 보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판사가 발동을 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알게 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판사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보호된 정보를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주디셜 팩트로서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좀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근거를 제공하는 서술을 자기 판결문에 기록을 해야 되면 이게 내 판결의 아주 핵심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이외에도 이것이 언적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이게 공시가 돼야 되는 팩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당사자에다가 어떤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노티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가장 비싼 툴이라고 한다면 대포를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 소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증인이 어떤 자기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 재판장에 섰을 때 뭐 신뢰금을 주는 증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폴로업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가장 강력한 것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뭐 하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데포지션을 옛날에 변호사일 때는 좋아했습니다. 증인 신문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법정에 가서는 어떨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뭐 반대편에서 신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이 사람이 또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요. 이런 증인을 녹취록을 따가지고 완전히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소송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변호사 입장에서는 데포지션을 통해서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en Sugiura. 감사합니다. 스기오라 판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그 페더슨 판사님이죠. 아니 뭐 일본에서 답변 주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네, 질문은 그 독일 특허법의 146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템 혹은 패키징에 대해서 데지그네이션을 활용하는 사람은 이것이 특허 혹은 특허 출원에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면 이것이 이 증거에 대한 수집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질문을 주신 게 맞죠? 146조가 아니었나요? 140C. 140조 C입니다. 140C. 지금 140C what is about? 이 내용이 뭔가요? 140C가? I'm sorry, please understand. I'm not familiar with German. 제가 so 그 독일 I might be 법에는 wrong, 잘 알지 but, 못해가지고 제가 틀릴 수는 by 있는데요. 제가 best knowledge of mine, 알기로는 이 140C is about 독일 특허법의 the, 140C 항 같은 경우, make 140C the, 조 같은 경우에는 make the law the likelihood of evidence to 증거가 if
if parties want to 예를 들어서 get 만약에 evidence, 당사자들이 이런 they have to 증거를 show some 원한다면은 likelihood. In civil cases, the 이것의 high- 가능성에 they 대해서 require the 공유를 해줘야 higher 된다는 likelihood. 것입니다. But in 뭐 patent 민사 같은 act, 경우에는 이 it 가능성이 좀 says 더 높아야 that, 되는데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can be, 이 내용상을 get, 보면 evidence even if you 이 have a little bit 증거를 more likelihood. 약간 가능성, 그러니까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낮더라도 이런 Is that 증거 correct?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이런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특허법과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낮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usual standard of 보통 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여기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the court has to come to the opinion that infringement is the case. 법원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다른 민사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여기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스기우라 판사님이 아니라 질문이 없었죠? I'm sorry, but 네, 죄송합니다만은 I would take easy questions 정말 쉬운 because we 질문만 are 받아야 될 almost 것 there.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Yeah, 시간이 very 거의 다 easy, 돼가지고 아주 간단한 그런 질문을 좀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asy and simple. 단순한 그런 질문요. 저는 칼덴 있고요. UPC에서 왔습니다. So why are you asking? 네, 그럼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은지요? 독일 판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실의 원칙이 독일법에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특정적으로 어떤 반대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독일에서는 실제 어떤 그 절차상에 있어서 다른 부분하고 어떻게 서로 상응하고 매치시키고 정합성을 이루어내시는지요? I think as to this decision, this is the Datengenerator decision that 지금 이게 더튼 게너라토 결정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결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이제 선의로 해야 되는 요건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 적용됐던 건이에요. 이걸 어떤 배제라든지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출원 경과를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로우업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I'm sorry, I don't understand this.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해 소송에서 증인이 될 때는 이거는 법적인 확실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3자를 위한 법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 출원 경과 파일을 보고 이 특허권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 청구 범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 하고 이제 선의라는 그런 원칙하고 이게 어떻게 이제 말이 되는지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now maybe this is a very special situation.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례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Assertions or waivers that 주장 그리고 이 특허권자가 했던 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대 이 소송에서의 당사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수한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선의에 대한 원칙이 이 양 당사자에게 굉장히 특수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별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 소송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당사자에만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질문을 해주시고 싶은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 세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션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두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들 이제 긴 세션에서 해방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